도련님, 울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공항 출국장,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9살 은호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아빠는 배웅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은호를 지키는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모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20년 후 이 소년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되돌아올 거예요. 장례식장에 흰 국화향이 가득 번졌습니다. 서울 성북동 한복판 100년 된 한옥 대저택의 별채가 조문객들로 빼곡하게 들어찼죠. 그 수많은 어른들 사이로 9살 은호가 영정 사진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복은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줄인 바지단에서 하얀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고 검은 양복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빈소를 지나갔고 그들의 시선은 아이가 아니라 그 옆에 선 어른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영정 속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35,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회장의 본처 서연이었죠. 사진 속 그녀는 은호를 안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찍힌 게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은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죠. 마치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멍하니 엄마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채 문이 열리며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들어섰죠. 회색빛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조문객 몇몇과 악수를 나눈 뒤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빈소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호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몸이 아버지를 향해 돌아갔죠.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렸다가 곧바로 시선을 피했죠. 마치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듯이요. 은호야, 아빠 바쁘시잖아.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계모세린이 검은 상복에 진주 귀걸이를 달고 다가왔죠. 그녀는 조문객들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마르자마자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은호만이 그걸 보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것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별채에서 은호는 영정사진 앞에 여전히 앉아 있었죠. 그때 본체 쪽에서 아버지의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은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빠가 불렀다는 말에 작은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아이는 벌떡 일어나 비서의 뒤를 따라 본체로 향했습니다. 대저택의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고 벽에 걸린 선대 회장들의 초상화가 아이를 내려다보았죠. 은호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재에 들어섰을 때 은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아들이 아니라 먼 곳을 향해 있었죠. 그 옆에 계모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은호야, 앉아. 세린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니라 계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는 사실에 은호는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죠. 엄마가 늘 가르쳤던 예절이었습니다. 은호야.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을 보지 않았죠. 창밖으로 내린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유학 가는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학? 응, 영국이야. 내 미래를 위해서 일찍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말하듯 담담했죠. 은호의 작은 손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미래를 위해서예요. 알겠지? 세린이 덧붙였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외운 대사처럼요. 은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알았습니다. 이건 유학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자신을 내보내는 거라는 걸요. 언제? 은호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주. 세린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장례가 끝나고 고작 일주일 뒤였습니다. 엄마의 49제도 지나지 않은 때였죠. 아빠. 은호가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큰 목소리로요. 아빠, 나 엄마 돌아오면 같이 가면 안 돼? 아이의 물음에 서재안이 적막해졌습니다. 세린의 눈썹이 실룩거렸고 아버지의 어깨가 굳었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돌아보기려. 안 된다고 해도 좋으니 자신을 봐주기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나가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은호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죠. 차가운 나무 바닥이 맨발을 시리게 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자신이 슬리퍼도 신지 않고 뛰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30 중반의 여자 미정이었죠. 그녀는 은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곁을 지켜온 유모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그녀는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여기 계셨군요. 미정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 차가운 대저택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가진 목소리였죠.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몸을 미정의 품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줌마, 나 영국 간대.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국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죠.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여권이 갑자기 갱신되었고 낯선 서류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언제요? 다음 주래.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주라니요. 아이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조차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는 들으셨어요? 몰라. 그냥 영국이래. 구체적인 학교도 도시도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를 어딘가에 버리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듯이요. 미정은 은호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죠.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일단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줌마. 은호가 미정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손등이 하얗게 변했죠. 아줌마도 같이 가? 그 물음에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모가 유학에 동행한다는 건 들어본 적 없었죠. 하지만 아이의 눈을 보자 차마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게 미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은호의 방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흰 눈이 대저택의 기와 지붕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세상을 떠난 날도 이렇게 눈이 왔었죠.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미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사흘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의식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미정이 들어서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손이 미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이었죠. 미정아. 서연의 목소리는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네, 사모님. 여기 있어요. 이거. 서연이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죠. 오래 손때가 묻어 색이 바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죠. 앞부분은 봐도 돼. 하지만 뒷장은 은호가 어른이 되기 전엔 절대 열지 마.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약속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은 그 눈물 속에서 무언가 절박한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그리고 아이를 향한 끝없는 사랑도요. 약속할게요. 미정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이 서연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죠. 그날 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정은 잠든 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를 닮은 눈매, 아버지를 닮은 코. 이 아이는 두 사람의 흔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아이 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품 안에서 일기장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아직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했죠. 이 얇은 일기장 안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유학이라는 것이 단순한 유학이 아니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은호의 방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동안 서류 업무를 담당하던 비서 박 실장이 짐을 싸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님, 어디 가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박 실장은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 그만두게 됐어요. 갑자기요? 그냥 개인 사정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지난 5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보아왔던가요? 박 실장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계모 쪽에서 데려온 비서였죠. 그는 미정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 씨는 아이만 돌보면 돼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확신했죠. 이 집에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은호의 유학은 그 일의 일부라는 것을요. 그날 밤 미정은 일기장의 앞부분을 펼쳤습니다. 서연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가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첫 단어를 말한 날.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체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보험, 변경, 계좌, 위임. 미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죠. 서연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자신에게 맡긴 걸까요? 출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은호의 짐을 싸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아이를 보내도 되는 걸까요? 9살 엄마를 잃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아이를 혼자 낯선 나라에 보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선택권은 미정에게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는 그저 고용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은호는 짐을 싸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었죠. 아이의 입에서 작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줌마, 엄마는 진짜 안 돌아와?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작은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줄 몰라서가 아니었죠.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살의 아이가요.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요. 서연이 왜 자신에게 일기장을 맡겼는지 아직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아이에겐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서 이 아이의 편이 되어줄 누군가가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흰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 아래 이 대저택 안에서는 차갑고 어두운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눈 내리는 밤이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인천공항은 새벽부터 붐비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앞에 늘어선 사람들 사이로 은호와 미정이 서 있었죠. 아이의 손에는 작은 캐리어 손잡이가 들려 있었고 미정은 두 사람의 여권과 서류가 든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공항의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은호는 눈을 비비며 미정의 코트 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졸려. 조금만 참아요. 수속 끝나면 안에서 쉴 수 있어요. 미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죠. 어젯밤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요. 출국 수속 창구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서류 봉투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은호의 여권, 입학 허가서, 그리고 보호자 동행 서류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적어도 미정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하더니 미정을 올려다보았죠.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미정입니다. 잠시만요.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빨라졌고 화면을 보는 눈이 가늘어졌죠. 저기 죄송한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아이 혼자 출국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분명히 동행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였죠.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동행 서류 있잖아요. 미정이 다급하게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는 있는데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본사에서 승인이 안 내려온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윤미정 씨의 동행은 현재 허가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누군가 서류를 조작한 거였습니다. 분명히 모든 걸 준비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손을 쓴 거였죠. 그 순간 은호가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죠. 작은 손이 미정의 코트를 붙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손등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줌마, 왜 그래?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 안 가?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아이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9살 엄마를 잃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아이를요. 나 혼자가? 은호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아빠에게 유학 통보를 받았을 때도 울지 않던 아이가요. 아줌마, 나 혼자 가기 싫어. 무서워.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죠. 미정은 무릎을 꿇고 은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이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울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하게 유지하려 애썼죠. 아이에게 불안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정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서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촉박했고 비행기는 2시간 뒤에 출발이었죠. 그때 미정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출국장 입구 쪽에 서 있는 남자. 계모가 새로 데려온 비서였죠. 그는 미정과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누군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미정을 떼어놓고 아이만 보내려는 거였어요. 은호는 미정의 코트를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를 잃었고 아빠에게 버림받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마저 빼앗기려 하고 있었죠. 미정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죠. 이 아이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사모님이 건넨 봉투, 일기장과 함께 받았던 그 봉투 안에 뭔가 더 있었죠. 미정은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지퍼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죠. 마침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기장 밑에 깔려있던 서류들이 쏟아졌죠. 미정은 그 서류들을 훑어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힌 공증까지 받은 법적 위임장이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본인 이서연은 아들 서은호의 양육 및 보호 권한을 윤미정에게 위임한다. 날짜는 서연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모님은 알고 있었던 거였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였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미정이 은호를 지킬 수 있도록요. 미정은 위임장을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친모가 생전에 작성한 법적 위임장이에요. 공증도 받았어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공증 도장을 확인하고 서명을 확인하고 날짜를 확인했죠. 그리고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은호는 미정의 손을 꼭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아이의 손바닥에서 땀이 났고 작은 어깨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동행 가능해요. 그 말에 미정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죠. 겨우 중심을 잡고 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줌마 같이 가는 거지?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볼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응, 같이 가요. 아줌마 안 떨어져요. 미정은 대답하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죠.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30분이 남아 있었죠. 미정은 은호의 손을 꼭 잡은 채 걸었습니다. 한시도 놓칠 수 없었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으니까요. 탑승 전 은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출국장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죠. 아이는 그 사이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네. 아빠 안 와?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죠. 공항에 배웅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9살 아들이 낯선 나라로 떠나는데 친아버지는 배웅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은호를 지키는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모뿐이었죠. 은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앞을 향했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창가였죠.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 위에 눈이 쌓여 있었고 멀리 공항 건물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인천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죠. 아이는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아빠가 올까? 은호가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 같은 질문이었죠. 이미 하늘 위인데도 아이는 아직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죠. 도련님, 이제 자요. 오래 가야 해요. 그게 미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만 바라보았죠. 검은 하늘 위로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은호는 잠들지 못했죠. 눈은 계속 창밖을 향해 있었고 작은 손은 좌석 팔걸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사모님이 남긴 일기장. 앞부분만 봐도 된다고 했죠. 미정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처음 몇 장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은호의 성장 기록, 첫 단어, 첫 걸음마. 하지만 중간쯤부터 글씨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흐트러지고 급해지고 어떤 부분은 눈물 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보험, 변경, 계좌, 위임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숫자가 적혀 있었고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죠. 미정은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누군가 내 보험을 건드렸다. 원래 수익자는 은호였다. 그런데 변경되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었다고요. 그것도 사모님이 모르는 사이에요.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모를 거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녀가 시킨 일이다. 미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 그건 계모를 말하는 거였죠. 사모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재산을, 아들의 것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요. 페이지를 넘기자 날짜가 보였습니다.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이었죠.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겠지. 은호를 부탁해. 넌 할 수 있어. 미정은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죠. 눈물이 차올랐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죠. 은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아이의 눈 밑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사모님이 늘 그랬던 것처럼요. 은호가 돌아보았습니다. 지친 눈으로 미정을 올려다보았죠. 아줌마. 네, 도련님. 엄마 보고 싶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울먹이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죠.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미정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미정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죠. 사모님이 그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모님이 계셨다면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은호는 미정의 팔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작은 몸이 기울어졌고 눈이 천천히 감겼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잠든 거였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눈 밑의 어둠과 야윈 볼이 지난 일주일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죠. 아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미정은 이 아이 곁에 있을 거라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 사모님이 맡긴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거라는 것. 미정은 일기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뒷부분이 무거웠죠. 열지 말라는 약속. 은호가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영국까지 12시간. 긴 여정이었죠. 20년 후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런던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미정과 은호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죠. 낯선 언어, 낯선 음식, 낯선 날씨.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은 은호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집에 남아 있었죠. 설거지를 하던 중 휴대폰에 한국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터치했다가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그룹 회장 부인 이서연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미정은 설거지를 멈추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에 묻은 비눗물이 화면 위로 떨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의 죽음에 대해 온갖 뒷말이 돌고 있었죠. 우울증이 심했다는 이야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 심지어 자살 아니냐는 추측까지. 미정은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사모님이 우울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미정은 사모님 곁에서 9년을 함께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분을 봐왔죠. 사모님은 우울증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웃었고 지쳐도 은호 앞에서는 밝았죠. 하지만 기사들은 다르게 쓰고 있었습니다. 평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미정은 기사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걸까요? 사모님의 명예를 이렇게 더럽히다니요. 그날 이후로 한국에서 오는 소식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보험금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의 오래된 지인이 연락을 해왔죠. 예전에 서 회장 댁에서 같이 일했던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미정 씨, 거기 소식 들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사모님 보험금이요. 금액이 엄청나대요. 수십억은 된다고. 미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보험금이야 있을 수 있죠. 재벌가에서 큰 보험을 드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미정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원래 수익자가 도련님이었대요. 근데 사모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뀌었다더라고요. 바뀌었다고요? 누구로요? 회장님으로요.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익자가 은호에서 회장으로 바뀌었다고요. 그것도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그게 언제 바뀐 건데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장례 치르기 일주일쯤 전이래요. 전화를 끊은 뒤 미정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죠. 일주일 전, 사모님이 돌아가신 건 장래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가 바뀐 건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약 나흘 전이라는 계산이 나왔죠. 미정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사모님이 남긴 일기장. 앞부분을 다시 펼쳤죠. 그리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보험, 변경, 계좌, 위임. 이 단어들이 적힌 페이지의 날짜를 보았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죠. 보험 수익자가 변경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모님은 알고 계셨던 거였죠. 누군가 자신의 보험을 건드렸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메모를 남긴 거였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같은 지인을 통해서였죠. 미정 씨, 보험 변경 서류에 서명이 있대요. 누구 서명이요? 새 사모님이요. 차세린 씨. 미정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모의 서명이 보험 변경 서류에 있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미정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살아있는데 계모가 그 보험 서류에 왜 서명을 할까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서명이 있다는 건 누군가 불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는 뜻이었죠. 미정은 한국 뉴스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었죠. 서연이 세상을 떠난 직후 서그룹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회장 부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회사의 악재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주가는 하루 이틀 흔들리다가 금방 안정되었죠. 오히려 장례가 끝난 뒤에는 살짝 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대비라도 한 것처럼요. 미정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수습이 되는 걸까요? 보통 대기업 오너 가족의 죽음은 한동안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이 인터뷰를 했다는 거였죠.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빴습니다. 미정은 그 기사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빴다고요. 아내가 죽었는데 바빴다고요. 아들을 영국으로 보내놓고 배웅도 안 하고 그러고는 바빴다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회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자세한 건 모릅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미정은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회장은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아내의 보험이 조작되었다는 것을요. 계모가 거기에 서명했다는 것을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미정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모님의 글씨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죠.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도윤은 알까? 아마 모를 거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을지도. 그 사람은 원래 그랬으니까.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보는 사람. 미정은 책을 덮었습니다. 사모님은 남편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보는 사람이라고요.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의문이 맴돌았죠. 사모님의 죽음은 정말 자연사였을까요? 기사에서는 지병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악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아는 사모님은 건강했어요. 물론 마지막 몇 달은 좀 안 좋아 보이긴 했죠. 하지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바뀐 게 나흘 전, 사모님이 그 사실을 메모한 게 3일 전, 그리고 사모님이 돌아가신 것. 너무 빠르게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요. 그건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번 싹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그랬던 걸까요? 미정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무서웠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은호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걸까요? 아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영국에 온 뒤로 은호는 악몽을 자주 꾸었죠. 엄마를 부르며 깨어나는 밤이 많았습니다. 미정은 그때마다 아이 곁에 가서 손을 잡아주었죠.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입을 다물기로요. 이 의심을, 이 두려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요. 특히 은호에게는 절대로요. 아이는 아직 9살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엄마의 죽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의 마음이 무너질 거였죠. 미정은 일기장을 깊숙이 숨겼습니다. 옷장 안쪽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기억하기로요. 모든 것을 기억하기로요. 보험 수익자가 바뀐 날짜, 사모님이 메모를 남긴 날짜, 계모의 서명, 회장의 침묵. 이 모든 것을 기억해 두기로요. 언젠가 이 기억들이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은호가 자라서 진실을 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도록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한국과는 다른 축축하고 차가운 비였습니다. 미정은 창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죠. 이곳에서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호를 부탁해. 넌 할 수 있어.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미정은 오래오래 깨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가슴에 묻은 채로요. 영국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은호는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었죠. 영어도 서툴게나마 몇 마디 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에서 친구도 한두 명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날아오는 소식들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미정은 은호를 학교에 보낸 뒤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한국 학적 관련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영국 학교에서 요청한 것이었죠. 한국에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상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한데요. 서류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미정은 의아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요청한 서류였거든요.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다고요? 네, 위에서 승인이 안 내려와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학적 서류 하나 발급받는데 왜 위에서 승인이 필요한 걸까요? 그것도 한 달씩이나요. 일주일 뒤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대답은 똑같았죠. 아직 처리 중이에요.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다른 말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한데 서류가 누락됐대요. 다시 신청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은 수화기를 든 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락이라고요. 분명히 제대로 신청했는데 누락이라니요. 처음부터 다시 신청했습니다. 또 한 달을 기다렸죠.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서류가 또 누락되었다는 거였어요. 미정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서류를 막고 있는 거였죠. 그 무렵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호의 한국 여권 갱신 문제였죠. 여권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갱신 신청이 자꾸 반려되는 거였습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었습니다. 미정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려였죠. 이유를 물으면 매번 다른 이유가 돌아왔습니다. 서명이 누락됐다. 사진 규격이 안 맞는다. 신청서 양식이 바뀌었다. 미정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은호의 서류를 막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도요. 며칠 뒤 미정의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서 회장 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미정 씨, 조심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새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도련님은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필요 없다고. 미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비서한테요. 자기 측근한테. 도련님 관련 서류는 전부 묻어버리라고 했대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필요 없다고요. 계모는 은호를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에서, 회사에서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 무렵 한국에서는 이상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서그룹 내부에 수상한 돈의 흐름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누군가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회사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름을 빌려 만든 가짜 계좌, 소위 차명 계좌라는 거였죠. 미정은 그 기사를 읽으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모님의 일기장에 있던 단어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차명. 사모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봤던 기사가 저녁에는 찾을 수 없었죠.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미정은 이상해서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보았습니다. 경제부 기자였는데 갑자기 다른 부서로 옮겨졌더군요. 사회면으로요. 경제 전문 기자가 갑자기 사회부로 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미정은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요. 기사를 지우고 기자를 옮기고 진실을 덮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모가 새로 산 아파트 이야기였죠. 서울 한복판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가격이 수십억은 된다는 거였어요. 미정은 의아했습니다. 계모는 원래 돈이 많은 집안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들었죠. 그런데 어디서 그런 큰 돈이 생긴 걸까요? 소문에 의하면 계모의 개인 재산이 갑자기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몇 배로 늘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출처를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돈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어디서 났냐고 묻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미정은 사모님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차명이라는 단어 옆에 적힌 메모를 읽었죠. 그녀가 빼돌리고 있어. 회사 돈을, 내 돈을, 은호 몫을. 미정은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사모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계모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요. 그런데도 막지 못했어요. 아니, 막으려다가 돌아가신 건 아닐까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생각은 너무 무서웠죠. 은호는 그 무렵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나 한국 가면 안 되는 거야?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눈치를 챈 거였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한국 얘기하면 다들 부러워해. 언제 가냐고 물어봐. 근데 나 언제 가는지 모르잖아.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권도 안 나온다며. 서류도 안 된다며. 왜 그래? 나 한국에 못 가는 거야? 은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렸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건 느끼고 있었죠. 도련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서류가 좀 늦어지는 거예요. 진짜? 진짜예요. 걱정 마세요. 미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돌아오지 못하게 누군가 막고 있어. 내 계모가 너를 완전히 지우려고 해. 그런 말을 어떻게 9살 아이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은호가 잠든 뒤 미정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호는 자신이 장애물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였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 돌아갈 곳이 없는 존재.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미정은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나중에 말하기로요. 지금은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였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죠. 계모가 무슨 짓을 하든 아버지가 어떻게 외면하든 미정은 이 아이 곁에 있을 거였습니다. 서류가 막히면 다른 방법을 찾고 여건이 안 나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였죠.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길 위에 반사되고 있었죠. 한국과는 다른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풍경이기도 했어요. 미정은 잠든 은호의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꼭 껴안고 자고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적어도 꿈속에서는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사모님 지켜볼게요. 끝까지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모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다시는 돌아올 필요 없다.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언젠가 반드시 이 아이를 당당하게 한국에 데려갈 거라고요. 그때까지 버티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영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호는 10살이 되었죠. 생일날 미정은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주었습니다. 아이는 촛불을 바라보며 한참을 멈춰 있었죠. 뭘 빌었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전화했으면 좋겠다고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한 입 먹었죠.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 온 직후부터였죠. 처음에는 거의 매일 썼습니다. 아빠, 나 잘 지내. 영국은 비가 많이 와. 학교 친구들은 아직 낯설어. 아빠 보고 싶어. 언제 와? 미정은 그 편지들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항공 우편으로요. 도착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죠. 은호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답장이 왔는지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 아버지의 편지는 오지 않았죠. 은호는 여전히 편지를 썼습니다. 다만 자주 쓰던 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죠. 아빠, 나 시험 잘 봤어. 수학에서 1등 했어.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빠, 요즘 영어 많이 늘었어. 선생님이 칭찬했어. 아빠도 들으면 좋아할 텐데. 아빠, 보고 싶어? 편지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항상 같았죠. 아빠, 보고 싶어? 미정은 전화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한국 본가에 직접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받으면 회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라는 말만 돌아왔고 다시 전화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은호가 직접 전화를 건 적도 있었습니다. 미정의 휴대폰을 빌려서요. 아빠, 나 은호야.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은 지금 외출 중이세요. 언제 돌아와요? 글쎄요, 늦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전화하세요. 나중에.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한국 뉴스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바쁜 건지요. 뉴스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자주 나왔습니다. 회사 행사에 참석한 모습, 기업인 모임에서 연설하는 모습,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는 모습. 아버지는 바빠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강해 보였고 심지어 웃고 있었죠. 미정은 이상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정은 어떠신가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가정 이야기는 개인적인 거라서요.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미정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정 이야기는 개인적인 거라고요. 아들을 영국에 보내놓고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가정 이야기는 개인적이라고요. 미정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있는 걸까요? 계모가 은호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을요. 서류를 막고 귀국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그 무렵 미정의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 씨, 본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새 사모님이 완전히 집안일을 다 쥐고 계세요. 회장님은 그냥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따라간다고요? 네. 예전에는 회장님이 결정하시면 사모님이 따랐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미정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계모에게 끌려다닌다니요. 회장님 말씀도 많이 없어지셨어요. 예전에는 직원들한테 이것저것 지시하셨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세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 계시기만 해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변한 걸까요? 미정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사모님이 남긴 일기장이었죠. 앞부분을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도유는 약해. 늘 그랬어. 결정을 못 내리고 책임을 못 지고 도망가. 힘든 일이 생기면 외면해버려. 나도 그랬고 은호도 그럴 거야. 미정은 책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사모님은 남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요. 힘든 일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의 침묵도 그런 걸까요? 아들과 마주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외면해버린 걸까요? 연락을 하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하는 걸까요? 미정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건 나쁜 거죠. 하지만 정말 몰라서 그런 거라면 그건 약한 거죠. 어느 쪽이든 은호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아버지를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볼 때 그게 가장 안타까웠죠. 어느 날 저녁 은호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아빠가 왜 전화 안 해? 미정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바쁘신 것 같아요. 진짜 그것 때문이야? 은호의 눈이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상처가 어려 있었죠.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아빠도 어쩔 수 없는 거겠지? 회사가 바쁘니까. 중요한 일이 많으니까. 은호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려고요.
아버지에게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으려고요. 아빠가 나 싫어하는 건 아니지? 미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련님 아빠가 왜 싫어하겠어요? 그럼 왜 연락 안 해?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아이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은호의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요. 미정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대신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흐느낌이 잦아들 때까지요. 미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요? 엄마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아야 하는 걸까요? 미정은 일기장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은 약해. 약한 게 죄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인 걸까요? 미정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약하든 나쁘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은호라는 것. 미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묵하는 동안 자신이 대신 말해줘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는 동안 자신이 대신 안아줘야 했죠.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달이 보이겠죠. 아버지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요? 아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쯤 회사 일에 파묻혀 있거나 계모와 함께 있겠죠. 영국에서 아들이 울고 있다는 건 모른 채로요. 미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 아이가 다시는 울지 않도록요. 적어도 자신이 있는 한은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죠. 마치 이 가족의 미래처럼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9살이던 은호가 어느덧 17살이 되었죠. 영국에서의 생활도 8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은호는 많이 변했습니다. 키가 훌쩍 커서 미정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어린아이 특유의 동글동글한 얼굴도 어느새 어른의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미정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 무렵 미정은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모님이 남긴 그 낡은 가죽 일기장이었죠. 8년 동안 옷장 깊숙이 보관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일기장을 들었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게가 이상했거든요. 앞부분만 읽어봤을 때는 못 느꼈는데 가만히 만져보니 가죽 표지 안쪽이 두꺼웠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가죽을 눌러보았습니다. 딱딱한 게 만져졌죠. 종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기장 안쪽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일기장 안에 또 다른 공간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뒷장은 은호가 어른이 되기 전에 열지 말라고 했죠. 그 뒷장이 바로 이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보고 싶었죠.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약속이니까요. 사모님과 한 약속이니까요. 은호가 어른이 될 때까지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미정은 일기장을 다시 옷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죠. 진실은 손 닿을 듯 가까운데 아직은 열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미정의 지인이 전화로 알려준 거였죠. 미정 씨, 혹시 박 변호사 아세요? 박 변호사. 미정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개인 변호사였죠.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법적인 일을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알아요. 왜요? 돌아가셨대요. 미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교통사고래요. 트럭이랑 부딪혔다던데. 미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죽었다고요. 교통사고로요. 사고가 언제 났대요? 한 몇 년 전이래요. 그때 뉴스에 잠깐 나왔었는데 미정 씨는 모르셨나 봐요. 몇 년 전. 미정은 시간을 역산해 보았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신 게 8년 전이었죠. 보험 수익자가 바뀌고 서류들이 조작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사고로 죽은 것도 비슷한 시기였다면 우연치고는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미정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오래된 뉴스 기사를 검색했죠. 박 변호사의 교통사고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죠.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 후였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고 각종 서류들이 조작된 직후였죠. 미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사모님의 법적인 일을 담당했습니다. 보험 계약도 유산 문제도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든 일이 끝난 직후에 사고로 죽었다고요. 미정은 더 찾아보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찾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빠르게 종결되었다는 내용뿐이었죠. 사고사로 처리되었고 가해자인 트럭 운전사는 음주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너무 빨랐고요. 마치 누군가 빨리 끝내고 싶어 했던 것처럼요. 미정은 입막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을 없앤 것은 아닐까요?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던 사람을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한 것은 아닐까요? 며칠 뒤 미정은 또 다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 뉴스에 계모의 측근이 찍힌 사진이 올라온 거였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누군가와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상대가 누군지 확인해 봤습니다. 검찰 고위층이었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계모의 힘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거든요. 언론을 통제하고 서류를 막고 기자를 교체하더니 이제는 검찰까지요. 만약 박 변호사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면요. 만약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라면요. 그걸 수사해야 할 검찰이 계모 편이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는 거겠죠. 미정은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은호가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도요. 그 무렵 은호가 미정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저녁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였죠. 아줌마. 네, 도련님.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남겼을까? 미정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했고. 왜 그랬을까? 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8년간 쌓인 의문이 느껴졌죠. 병원에 있을 때 나 못 오게 했잖아요. 아프니까 보여주기 싫다고. 근데 정말 그것뿐이었을까?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남긴 게 있기는 했죠. 일기장이요. 하지만 아직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은호가 어른이 될 때까지 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뭔가 남기셨을 것 같은데. 엄마가 그냥 가셨을 리가 없는데. 은호의 눈이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이었죠. 아이가 아니라 어른의 눈이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뭔가 알아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미정은 은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어른이 되시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데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사모님이 그러셨거든요. 도련님이 어른이 되기 전에는 안 된다고. 은호는 한참 동안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정은 은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미정은 일기장이 있는 옷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남긴 진실이요. 하지만 아직 열 수 없었죠. 1년. 딱 1년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은호가 18살이 되면 드디어 열 수 있었죠.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에는 오늘도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죠. 하지만 구름 위에는 분명 별이 있을 거였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구름이 걷히고 별이 드러날 거였죠. 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거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였죠.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모님이 원한 대로 은호가 어른이 될 때까지요. 은호의 19번째 생일이 밝았습니다. 영국에 온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죠. 9살 소녀는 어느새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아침 일찍 일어나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19개의 초를 꽂으며 손이 떨렸죠. 오늘이 그날이었으니까요.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그날. 은호가 어른이 되는 날이요. 은호는 케이크 앞에 앉아 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소원을 빌지는 않았죠. 아버지가 전화하길 바라는 건 진작에 포기했으니까요. 생일 축하해요, 도련님. 고마워요, 아줌마. 은호는 초를 한 번에 불어 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죠. 미정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도련님, 식사 후에 드릴 게 있어요. 은호의 눈이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아마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1년 전 미정이 했던 말을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미정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0년간 간직해온 것이었죠. 손때가 묻어 색이 바랬지만 사모님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일기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은호 앞에 앉았죠. 이게 뭐예요? 사모님이 남기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남긴 것이라는 말에 손이 저절로 일기장 쪽으로 뻗었죠. 사모님이 그러셨어요. 앞부분은 봐도 되지만 뒷부분은 도련님이 어른이 되기 전엔 절대 열지 말라고요. 뒷부분이요? 미정은 일기장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가죽 표지 안쪽을 가리켰죠. 여기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은호는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가죽 안쪽을 더듬었죠. 분명히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열어봐도 돼요? 이제 도련님 거예요. 은호는 천천히 가죽 안쪽을 벌렸습니다. 오래되어 뻣뻣해진 가죽이 뜯어지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졌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였죠. 접힌 종이들이 한 묶음 나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미정도 옆에서 함께 보았죠.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보험 관련 문서였습니다. 사모님의 생명보험이었죠. 원래 수익자 란에는 서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 한도윤이라고 새로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차세린. 이게 뭐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바꾼 서류예요. 원래 도련님 앞으로 되어 있던 걸 회장님 앞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여기 서명, 새 사모님 거예요. 은호의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죠. 두 번째 서류는 계좌 관련 문서였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죠. 미정은 그게 뭔지 알아보았습니다. 돈의 흐름을 그린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여러 계좌를 거쳐서 결국 누군가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그림이었죠. 그 개인 계좌의 이름, 차세린. 차명 계좌예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가짜 계좌요. 회사 돈을 빼돌리는데 쓰는 거예요. 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죠. 세 번째 서류는 회사 관련 문서였습니다. 계약서 사본들이었죠. 회사가 손해를 보는 계약들이었습니다. 물건을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거나 이상한 곳에 투자하거나 그 모든 계약서에 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모의 서명도요. 이건 뭐예요? 배임이에요. 회사 돈을 일부러 빼돌리는 거죠. 회장님이 서명하셨지만 아마 새 사모님이 시킨 거예요.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접힌 종이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서류들과 달리 봉투에 담겨 있었죠.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에게.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모님의 글씨였죠.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수 없었습니다. 은호가 대신 열어주었죠.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미정에게 쓴 편지였죠. 미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그리고 내가 약속을 지켰다는 뜻이야. 은호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뜻이지. 고마워. 미정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나는 내가 유모라서 이걸 부탁하는 게 아니야. 너니까 부탁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었어. 은호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도 너뿐이었고,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죠.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줘.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도윤은 약하고 그 여자는 무섭고 나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줘. 미정은 편지를 든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죠. 1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모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오래 못 산다는 것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죠. 서류도 편지도 모든 것을요. 미정이 은호를 지킬 수 있도록요. 은호는 우는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미정의 어깨를 잡았죠. 아줌마.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은호를 보았죠. 울지 마요. 아줌마가 지켜줬잖아요. 10년 동안 엄마 말씀대로. 미정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은호의 말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왜 여기 있는지, 왜 떠나지 않았는지를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바라보았죠. 도련님, 이제 어쩌실 거예요? 은호는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험금 조작, 차명계좌, 회사 배임. 계모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증거도요. 돌아가야죠. 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죠. 한국으로요. 이제 돌아가야 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간 준비해 온 순간이었죠.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오늘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눈은 맑았죠. 그리고 그 눈 속에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슬펐고 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알았죠.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엄마가 남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요.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미정에게 보낸 편지 외에 또 다른 봉투가 하나 더 있었죠. 일기장 가죽 안쪽 깊숙한 곳에 끼워져 있어서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은호가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도윤에게. 미정과 은호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거예요. 사모님이 남편에게도 편지를 썼던 것이죠. 이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가 왜 일기장 안에 있는 걸까요? 전달이 안 된 걸까요? 미정은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봉투가 한번 열렸다가 다시 붙여진 흔적이 있었죠. 풀칠 자국이 두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열어보고 다시 봉했다는 뜻이었어요. 누가 먼저 열어본 것 같아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누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편지가 회장님께 전달되지 않은 건 확실해요. 은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편지지가 나왔죠. 사모님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에게 보낸 편지와는 달리 글씨체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죠. 도윤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써요. 은호의 눈이 편지 위를 빠르게 훑쳤습니다. 미정도 옆에서 함께 읽었죠.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약한 사람이죠. 힘든 일 앞에서 도망가고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을 감고 책임져야 할 때 피하는 사람. 나는 그런 당신을 알면서도 결혼했어요. 내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틀렸죠. 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당신은 결국 은호를 버리게 될 거예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겠죠. 아들보다 편안한 삶을 택하겠죠. 당신이 뻔히 보여요. 은호의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요. 그리고 그 순간 이미 너무 늦을 거예요. 아들이 당신을 용서할 기회는 영영 사라지겠죠. 당신은 아버지라는 이름을 잃게 될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밑에 날짜가 적혀 있었죠.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은호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 편지가 왜 전달이 안 됐을까요? 미정은 봉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죠. 봉투 뒷면에 연필로 희미하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빛에 비춰봐야 했어요. 확인함. 그 글씨체는 사모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어디서 본 적 있는 글씨체였죠. 계모의 비서가 쓰던 글씨체와 비슷했습니다. 새 사모님이 가로챈 것 같아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이 편지를 회장님께 전하려고 하셨는데 새 사모님이 먼저 받던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지 않은 거죠.
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빠는 이 편지가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오늘도 잿빛이었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은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아버지를 원망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해해야 하는지 은호 스스로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도련님. 아빠가 이 편지를 받았으면 달라졌을까요? 미정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다고 해야 했죠. 하지만 은호의 눈을 보자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그래도 편지를 쓰셨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 빼앗긴 거예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바라보았죠. 아빠가 이 편지를 못 받은 건 새엄마 때문이에요. 그건 알겠어요. 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선택을 했잖아요. 나한테 연락 안 한 것도, 영국에 보내놓고 배웅 안 한 것도,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한 것도 다 아빠 선택이잖아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의 말이 맞았거든요. 편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아빠는 나를 버렸어요. 엄마 말대로. 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죠.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아빠가 날 버릴 거라는 걸.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경고하려고. 하지만 아빠는 경고를 받지도 못했고 받았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은호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을 바라보았죠. 아줌마, 나 이해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아빠를요.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10년 동안. 바빠서 그랬을 거야. 어쩔 수 없었을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안 할래요. 은호의 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아닌 어른의 눈이었죠. 아빠가 편지를 못 받은 건 새엄마 잘못이에요. 하지만 나를 버린 건 아빠 잘못이에요.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요. 미정은 은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이제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네. 그게 도련님 마음이라면 저는 따를게요. 무슨 결정을 하시든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죠. 돌아가요, 아줌마. 한국으로. 네. 새엄마가 한 일은 세상에 알려야 해요. 엄마 명예를 되찾아야 해요. 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알아야 해요. 이 편지가 있었다는 걸,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뭘 잃었는지. 미정은 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9살 때 공항에서 울던 아이가 아니었죠. 19살 어른이 된 은호였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는 스스로 길을 결정하는 청년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은호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10년 동안 고마웠어요. 미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저야말로요, 도련님. 이제 시작이에요. 끝까지 갈 거예요. 은호의 눈에 노을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 눈 속에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죠. 미정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버지에게도 계모에게도. 이제 은호가 원하는 건 정의였습니다. 엄마를 위한 정의, 자신을 위한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해 은호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와 미정에게 이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1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고 드디어 행동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9살 소년이던 은호가 29살 청년이 되었죠. 영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금융과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그 모든 준비는 오직 하나를 위한 것이었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 19살에 엄마의 일기장을 열고 나서 은호는 10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법률을 공부하고 전략을 세웠죠.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상대는 언론과 검찰까지 손에 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은호는 20년 전 이곳을 떠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9살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만에 쫓겨나듯 떠났죠. 아빠는 배웅도 오지 않았고 오직 미정만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도 미정은 옆에 있었습니다. 45살이 된 그녀는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죠. 돌아왔네요, 아줌마. 네, 돌아왔어요. 미정은 공항 밖으로 펼쳐진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고국이었죠. 은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죠. 첫 번째 목표는 증거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서류들은 결정적이었지만 20년이나 지난 것들이었죠. 은호는 금융 전문가와 변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 차명 계좌의 흐름을 추적하고 배임의 증거를 현재 상황과 연결시켰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계모의 부정행위는 2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이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었고 차명 계좌는 더 늘어나 있었죠. 두 번째 목표는 언론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기사가 하루 만에 삭제되고 기자가 교체되었죠.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있었고 삭제에도 퍼져나가는 세상이 되었죠. 은호는 믿을 수 있는 언론사를 찾았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죠. 기자는 자료를 확인하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과 배임이에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에요. 증거도 있고요. 기사가 나갔습니다. 서그룹 회장 부인 차세린 씨, 20년간 수천억 횡령 의혹. 제목만으로도 충격이었죠. 기사에는 차명 계좌 흐름도, 배임 증거, 보험금 조작 기록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들끓었습니다. 뉴스마다 서그룹 이야기가 나왔고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무마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여론이 너무 거셌으니까요. 3개월 후 계모가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계모의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은호는 그 화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죠.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죠. 계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소용없었죠. 비자금, 배임, 횡령, 보험금 조작,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죠. 회사도 흔들렸습니다. 서그룹의 주가가 폭락했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죠. 회사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20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아들이 왜 떠나야 했는지, 첫 번째 아내가 어떤 편지를 남겼는지, 모든 것을요. 은호는 아버지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 하지만
전달되지 않았던 그 편지를요.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요. 은호는 오랜 고민 끝에 응했죠. 성북동 대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호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20년 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지친 사람의 눈이 되어 있었죠. 은호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죠. 은호야.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은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죠. 20년 전이었다면 울었을 겁니다.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면 달려가서 안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쓴 편지. 나한테 보낸 거. 20년 동안 몰랐어. 그 여자가 가로챈 줄도 몰랐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 내가 널 버렸어. 편지를 받았어도 달라졌을지 모르겠어.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내 엄마가 제일 잘 알았어.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었죠.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눈물이었죠. 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10년 동안요. 아빠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해요. 이해하려고 안 해요. 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들렸죠. 아버지가 편지를 못 받은 건 새엄마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를 버린 건 아버지 잘못이에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편지 없어도 전화할 수 있었잖아요. 그건 아버지 선택이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죠. 이미 늦었습니다. 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지에 쓴 대로예요. 저를 버리는 순간 이미 너무 늦을 거라고. 맞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엄마는 감옥에 갈 거예요. 회사는 제가 정리할게요. 아버지는 물러나시면 돼요. 은호야,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할게요. 은호는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에서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미정은 은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울지 않았죠.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후련해요? 모르겠어요. 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죠. 런던과 달리 구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씁쓸해요. 미정은 은호의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그냥 함께 서 있어 주었습니다. 2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요.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씁쓸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은 되돌릴 수 없었죠. 엄마도, 아버지와의 관계도, 어린 시절도, 아무것도요. 하지만 은호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이제 시작이었죠. 10. 계모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죠. 법정을 나서는 계모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지만 끝까지 반성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죠. 은호는 재판 결과를 뉴스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법정에 가지는 않았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호에게는 아직 가야 할 곳이 있었죠. 엄마의 묘였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떠난 뒤 한 번도 오지 못했죠. 처음에는 계모가 막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오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앞에 서려면 모든 것을 끝낸 뒤여야 한다고요.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였습니다. 가을이라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은호는 묘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바라보았죠. 이서연.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불렀던, 하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던 이름이요. 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가슴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몇 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은호에게 시간을 주려고요. 이 순간만큼은 아이가, 아니, 이제는 어른이 된 청년이 엄마와 단둘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엄마. 은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9살 어른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9살 아이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20년 만이야. 늦어서 미안해. 은호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 손을 얹었죠. 엄마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엄마가요. 엄마, 나 다 끝냈어. 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여자 감옥 갔어. 엄마 보험금 빼돌린 것도, 회사 돈 훔친 것도 다 들켰어. 엄마 명예도 되찾았어. 우울증 앓았다는 거짓말도 다 바로잡았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호는 닦지 않았죠. 아빠도 만났어. 미안하다고 하더라. 근데 나 용서 안 했어. 엄마 말대로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은호의 어깨 위로 떨어졌죠. 엄마, 나 잘 컸지? 그 순간 은호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 열심히 살았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어. 엄마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어. 은호는 이마를 비석에 대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이마에 닿았죠. 하지만 은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 보고 싶어? 20년 동안 매일 보고 싶었어. 엄마 목소리도, 엄마 얼굴도, 엄마 손도 다 잊어버릴까봐 무서웠어. 은호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9살 어른이 9살 아이가 되어 울었죠. 2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정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은호의 등 뒤에 섰죠. 그리고 말없이 은호의 등을 안아주었습니다. 은호는 미정의 품에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20년간 쌓였던 슬픔, 분노, 외로움, 그리움,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미정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이 아이를 20년간 지켜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랐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가 씩씩한 척하며 버텨온 것을요. 밤마다 엄마를 부르며 깨어난 것을요. 아버지의 전화를 기다리며 우체통을 확인하던 것을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죠. 아줌마. 네. 고마워요. 20년 동안.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도련님.
저한테 가족이 되어줘서요. 은호는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살에 혼자 영국에 버려졌다면요. 이 사람이 곁에 없었다면요. 아줌마. 네. 이제 아줌마라고 안 부를래요.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를래요. 되겠어요?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죠. 저는 그냥 유모예요. 그런 자격은 내가 정해요. 은호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저 지켜준 사람, 아줌마밖에 없었어요. 밥 차려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악몽 꿀 때 손잡아주고. 그게 엄마 아니면 뭐예요? 미정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20년간 유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이 아이의 엄마였죠. 그걸 이 아이가 알아준 거였습니다. 은호는 엄마의 묘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분이 나 키워준 분이야. 엄마가 부탁한 대로 끝까지 지켜줬어. 이제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려고 해. 괜찮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며칠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그룹의 새로운 체제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은호가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은호는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죠. 제 어머니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생모가 아닌 건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피는 안 섞였어요. 하지만 20년간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죠. 저에게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 이제는 어른이 된 이 청년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세상에 소개하는 순간이었죠. 끝까지 지킨 사람이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피가 아니라 마음이요. 저는 그걸 이분에게서 배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하지만 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은호와 미정은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었죠. 그냥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실래요? 미정은 아직 그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거나요. 도련님이 시키는 거요. 이제 도련님이라고 안 불러도 돼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죠. 20년 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은호라고 불러요. 아들 이름 부르듯이.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20년이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를 잃었고, 아버지를 잃었고, 고향을 잃었죠.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죠. 잘했어, 은호야. 잘 컸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모 미정은 끝까지 은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반면 친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외면했죠. 결국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도 같은 성을 쓰는 것도 아니었죠.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바쁘다고 미루고 나중에 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호의 아버지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연락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멀어진 자녀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 못한 손주가 있으신가요? 서운한 마음에 먼저 연락하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먼저 손 내미는 게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른의 품이고 가족의 힘입니다. 이야기 속 은호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먼저 다가가세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담아둔 사람이 있으신가요? 화해하고 싶은 사람, 다시 보고 싶은 사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누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